네, 안녕하세요. 미래 채널 마이프 황준원입니다. 자, 오랜만에 미래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주제는 직업의 미래입니다. 자, 오늘 원테이크로 편집 없이 갈 거고요.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자, 오늘 내용 주의하셔야 될 점. 미래의 성장 직업, 미래의 유망 직종 이런 소개가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직업 생활. 우리 앞으로의 직업 생활에 있어서 좀 이런 점들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구성한 직업의 미래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미래 사회 시점으로 본 진로 견해를 말씀드릴 거고, 제가 지난 6년간 강의에서 전달드린 메시지들을 정리해가지고 전달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내용 결국에는 한 인간의 불완전한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댓글에 반대 의견까지, 다른 의견까지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보다 종합적으로 진로의 미래를 생각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왜냐면 진로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직업세계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생각한 내용들, 그동안 이거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내용들을 전달 드릴 뿐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동화가 뺏어가는 게 뭐냐? 왜냐면 강연 가면 이런 질문 진짜 많거든요. 미래에는 AI가 인간의 직업을 다 뺏어가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자동화라는 게 직업을 대체하나요? 직무를 대체하나요? 상황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뭐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을까요? 자, 예전에 기자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뭐 AI가 이제 스포츠 경기 스코어, 주가 변동, 날씨, 단순 사실 전달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기자가 사라지나요? 기자는 여전히 의문 제기, 사건의 구성, 효과적 전달, 소재 탐색 등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도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판례, 법조항 등 정보 암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AI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람은 사건의 이해, 조사, 전략 구상 등을 하면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동화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걔네들한테 맡겨주고 우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더욱더 키워가면 되지 않냐. 어떤 직업이 사라진다 이것보다도 어떤 직무가 사라지지? 뭘 대처해야 되지? 나는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되지? 이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무행정직 좀 위험하긴 하죠. 비용 처리, 보고서 작성 등 정형화된 업무는 계속해서 프로그래밍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반면에 여전히 새로운 직무 착수, 전략 구상, 파트너 응대 때문에 사람을 소수이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적지만 고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능력을 길러가고 계십니까? 자, 전화 고객 상담원은 좀 위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서비스 조회, 신청 등 정형화된 업무는 이제 AI가 전화 응대까지 되니까. 자, 반면에 여전히 전형적이지 않은 각종 유형의 고객 상담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는 지금까지 100명이 필요했던 일 앞으로는 뭐 70명, 50명, 30명 이렇게 줄어갈 가능성이 꽤 높은 분야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마트 계산원 같은 분들도 아마존 고라는 기술을 보시게 되면은 물건 집어서 나오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계산 과정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이 이마트24 김포 DC점이 생겼는데 가보시게 되면 손님 물건 계산하는 사람 없어요. AI가 대신하니까. 하지만 거기에 직원들이 없냐? 아니요, 직원 있어요. 직원이 뭘 하냐면은 손님 응대하고 신선식품 관리하고 물건 재고 돌발 상황을 대응하는 이런 일들 여전히 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체보다는 협력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자동화와의 협력 관계라는 거죠. 자, 대체되는 직무 특성들 정리해 볼게요. 단순 반복하는 거, 지식 정보 암기, 데이터 수집 계산 이런 것들은 자동화가 더 잘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죠. 그리고 위험한 일들 얘네들을 시키자, 자동화 기술을 시키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쯤에서 좋은 소식을 전달 드릴게요. 이 자동화가 더 잘할 수 있는 이러한 직무 내용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싫어하는 일이에요? 다시 볼까요? 좋아하는 일입니까? 싫어하는 일입니까? 결국에는 자동화는 인간이 싫어하는 일을 가져간다. 자,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꽤나 견고한 거예요. 직업의 위치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위험성이 높다라고 저는 단순하게 표현을 좀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청소년 강의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전화 고객 상담, 물건 계산 이건 좀 위험하긴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평생의 꿈이 전화 상담원이다 하는 사람 손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중에 평생 꿈이 마트 계산원이다 하는 친구 손들어 봐 주세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일들 여러분들이 인간이 꿈꿔왔던 장래 희망으로 꿈꿔왔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측면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증거를 위해서 마이리틀 텔레비전 MBC 프로그램 사례를 드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백종원 요리연구가이자 프랜차이즈 사업 전문가, 그리고 작사가 김이나 씨, 그리고 디자이너 황재근 씨, 헤어 디자이너 자홍, 웹툰 작가 이종격 투기 선수, 스트리트 댄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자, 이 직업들의 공통점들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 공통점, 다른 직업에 비해서 지루해 보이나요? 재밌어 보이나요? 좀 딱 봐서 재밌어 보이는 측면이 있죠. 근데 두 번째 공통점, 이 딱 봐서 재밌어 보이는 이 직업들, 자, 자동화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나요? 낮나요?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아마 낮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신다면 그 일이 자동화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들 중에 인간이 좋아하는 일 자동화가 뺏어간 케이스 많이 보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자동화의 끝이라는 게 있냐? 도대체. 자, 몇 년 전에 마윈 회장과 앨런 머스크의 대담이 있었는데 마윈 회장은 그냥 AI는 도구일 뿐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인간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앨런 머스크는 AI 심상치 않다. 사람을 넘어설 수도 있고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생각에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앨런 머스크처럼 정말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AI가 등장한다? 그럼 진짜로 직업이 위험해질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읽은 책 고스트 워크에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자동화 최종 단계의 역설. 아무리 자동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의 불만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자동화시킬 일은 끊임없이 남아있다는 점이 자동화 최종 단계의 역설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빨래라는 것은 정말로 큰 노동이었어요. 개울가 가서 이를 빨래 두들기고. 근데 세탁기라는 게 등장하면서 정말로 자동화가 많이 진행이 됐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인간은 이제 세탁기 때문에 빨래로부터 완전한 해방이야. 빨래는 1도 아니야. 귀찮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닐 거예요. 빨래 넣고 세제 넣고 돌리고 기다렸다가 꺼내고 이런 것 자체를 또 귀찮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건조기라는 것도 나오고 또 빨래를 접어주는 이런 기계까지 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사업화 실패했어요, 이 기계. 포인트는 뭐냐면은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아무리 자동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이 할 일은 남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뭐에 집중을 하시면 되냐면 인간의 욕심, 여러분들의 불만에 집중하시게 되면은 또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불만 노트 작성이에요. 생활, 일상 속에서 불만들 계속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일들, 앞으로 인간이 할 일들 진짜 많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꽂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천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 맹점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긍정적인 케이스들은 청소년, 청년, 고소득 계층의 사람들에게 좀 더 와닿는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성세대, 고령자, 저소득 계층은 아무래도 하루 벌어먹기 바쁘고 당장 누군가가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공감이 덜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교육과 복지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 역시도 결국에는 마중물 역할일 뿐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기만 바라지 말고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나도 이제 생각을 바꿔 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노력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야기 챕터 전달 드릴게요. 자, 주인 성실, 노예 성실이라는 개념을 요즘에 많이 또 최근에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이 개념은 좀 과격해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제가 니체의 도덕의 계보에 나오는 주인 도덕, 노예 도덕에서 차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 직업을 노예다, 너네들은 열등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니체의 책만 보시더라도 어느 쪽을 뭐 열등하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성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느 쪽의 성실함을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인지. 제가 지금 Be Myself라고 하는 업체의 대표를 맡고 계신 윤소정 대표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날 더운 여름에 떡볶이를 먹으려고 밖에 나가셨대요. 길거리에서 가판대에서 파시는. 근데 아주머니가 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떡볶이를 만들고 계시길래 아, 정말로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근데 반전이 먹어보니까 그 떡볶이가 너무 맛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자, 우리가 성실함을 어떤 성실함이 필요할지도 미래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성실함의 미래라고 해서 컨텐츠를 진행한 적이 있죠. 거기 내용 살짝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평생 직장 개념이 우리 사라졌기 때문에 단순히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펜텍이라는 회사에 다녔는데 저는 일이 힘들어서 바로 관뒀어요. 근데 거기에 꾸준히 버틴 친구들은 회사가 망하면서 실업자가 됐거든요. 반면에 일찍 관둔 친구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직하면서 오히려 기회를 잡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저도 들기도 했습니다.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구나. 자, 그리고 얼마 전 유퀴즈에 이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가 된, 항공사에서 해고가 된 스튜어디스 분이 참 나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직종 같은 경우에는 항공업계에서나 쓸모가 있지 다른 곳에 취직하려면은 역량 자체가 별로 없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헌신을 한다? 역량 매몰의 위험성도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성실하기만 한다.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한다. 이것만 가지고도 좀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헌신할 이유 자체가 좀 줄어든 게 월급 모아봤자 뭐예요? 서울의 집값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길어진 수명 때문에 노후 자금 확보가 쉽지도 않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워낙에 투자라든지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니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 오래 못 버티잖아. 내가 부자 될 수 없잖아. 집 못 사잖아. 노후 대비 안 되잖아. 이런 생각까지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시키는 것만 하는 성실함이 아니라 새로운 성실함이 필요한데 그 성실함이 뭐냐면 몸의 성실함이 아니라 생각의 성실함.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성실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자동화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귀찮은 일들은 이제 저런 자동화 로봇과 AI를 활용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라면은 사람과도 경쟁하지만 로봇과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의 인재상은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요. 우리는 모두 토니 스타크가 돼야 된다. 아이언맨이 돼야 된다. 자, 영화 보시게 되면 저 주인공이 인간 혼자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로봇 수트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정말로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저런 시키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 주인적인 마인드, CEO적인 마인드, 경영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많이 느낀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워낙에 빨리 바뀌다 보니까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나이가 70인데 그런 걸 어떻게 해? 나이가 80인데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자, 그리고 요즘 시대에서는 단순히 버는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 알아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성실함의 덕목이더라. 마지막으로 실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실함이다.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걸 바로 실행하는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유튜브 뜰 것이다. 몇 년 전에 스마트 스토어 뜰 것이다. 공유 주방 뜰 것이다. 가치 투자 이런 거 중요하다는 얘기 줄곧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행의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을 정리해 보자면은
시키는 것만 하는 성실함 말고요. 생각, 투자, 그리고 이용하는 성실함이 앞으로의 직업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아니요, 난 시키는 일만 하는 게 편해. 아,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 이런 분들 존재하시고요. 이런 분들 존중합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편해 라고 하면서 늘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직장 상사 욕하고 변할 생각 안 하고 정당 욕이나 하고 이런 분들이라면은 과연 존경할 만한 분들일까? 이건 의문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좀 옹호를 해드리자면은 예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꿈 이기주의라는 이야기를 제가 제 개그맨 출신 오종철 형님한테 들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는 꿈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사는 인생도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한다.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도와주는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긍정적으로 파악해 보자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달을 드립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어떻게? 자, 다음 세 번째 얘기를 전달드리자면 유망 직업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세계 경제 포럼의 미래 일자리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성장할 만한 직업들 저런 게 있다고 해요. 뻔하죠? 데이터, AI, 디지털 마케팅 이런 쪽이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구직자들은 뭘 길러가야 하느냐? 2020년 쪽을 보시게 되면 파이썬이라든지 알고리즘, 또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 이런 것들 딥러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다 하시면은 이런 것들 잘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 경쟁에서 승리를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돈벌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경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하다, 앞으로 유망하다라는 쪽에 열심히 공부하셔 경쟁하셔서 돈벌이를 시작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카페를 연다든지 전업 투자자가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시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이건 분명히 현실적으로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저 대학생 때는 외국어가 중요했기 때문에 영어,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회 초년생 때 밥벌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모아놓은 돈으로 이 미래캐스터라든지 미래채널 마이애프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도 전달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유망하다고 하는 AI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들은 미래 직업 중에서 그 수많은 직업 중에서 다수에 속할까요? 소수에 속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 윈도우 프로그램 아니면 유튜브 시스템 직접 개발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하지 않으시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요. 다른 사람이 개발한 이런 것들을 신문물, 신기술을 이용해서 자기의 분야에서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개발하는 거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누군가 이런 걸 좋은 걸 개발하면 그걸 이용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더 잘할 생각을 하는 게 더욱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많이 드려요. 트렌드를 따라갈 것이냐, 트렌드를 이용할 것이냐. 자, 그래서 제가 늘 꼽고 말씀을 드리는 이 4차 산업혁명 사회 인재상으로 꼽는 분이 계시거든요. 바로 우크라이나의 디나라 카스코라는 분입니다. 저분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빵을 하세요. 디자인하고 뽑은 다음에 저 안에 실리콘을 발라가지고 독특한 모양의 케이크를 직접 만드시는 분입니다. 저분은 그러니까 3D 프린터 산업에 종사하신 분이 아니라 3D 프린터라는 신기술을 이용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를 더욱더 잘할 수 있게 자신의 능력을 작품화시킨 분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 전 세계적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쿠킹 클래스를 여셨고요. 전 세계적으로 쿠키 틀을 판매하십니다. 그리고 저분의 능력을 높이 사서 카타르의 도하에 매장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작품화시키다 보니까 돈 벌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넓어지더라.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직업의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 코딩을 꼭 배워야 될까요?
아니, 배워놔서 나쁠 건 없어요. 자, 저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영어 교육이 정말로 중요했어요. 왜냐면 세계화 시대였기 때문에. 영어라는 것은 결국에 세계화 시대의 소통 도구로서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코딩은 이제는 디지털 시대의 소통 도구로서 기초적으로 길러놓을 역량임에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꼭 우리 세대를 얘기해 볼게요. 20년 전에 영어를 정말로 열심히 배워가지고 영어에 능통한 사람만 돈을 버나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돈 잘 벌고 성공한 사람들 다 영어 능통자인가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코딩이 배워두면 나쁠 건 없지만 꼭 코딩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는 측면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자, 인력거라는 직업은 미래의 유망 직종인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 종로 쪽 가시면 아띠 인력거라고 하는 청년 인력거 꾼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창업하신 분이 미국의 월스트리트 다니다가 다 때려치고 와서 인력거 꾼을 시작을 하신 건데, 자,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에서 홍보하기도 좋고 상주기도 좋고 저도 타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자, 그래서 저 사업이 아직까지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저거를 창업하신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저 인력거꾼이라는 것이 유망 직종인가요? 아닌가요? 저분한테는 저게 유망 직종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꼭 트렌드를 따라가실 필요만 있는 건 아니다. 기회는 너무나 다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망 직업에만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뭘 하지? 나의 일거리에, 나만의 일거리에 집중하실 건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드릴 건데, 자, 우리 너무 일자리 얘기만 하지 말고요. 일거리 얘기도 해봅시다. 자,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한정된 수의 돈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 자격증, 경쟁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 돼요. 물론 그 경쟁에서 살아남게 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겠죠. 자,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과도 경쟁할 수 있고요. 자동화 기술과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거예요. 아니, 꼭 남이 일자리를 그렇게 제공해 줘야지만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돈벌이, 자신의 일거리를 내가 만들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인가요? 자, 일거리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나와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할 일들, 그게 바로 일거리인데, 이 일거리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고령화 시대예요.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됐을 때 고령화 시대에 얼마나 할 일들이 많겠습니까? 자, 그리고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1인 가구는 뭘 필요로 하지? 그들의 불편함,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해 주지? 일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환경위기,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할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거리에 집중하시게 되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고요. 근데 물론 그 일거리가 돈이 되고 말고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 돈이 되고 말고는 또 경영의 측면이 개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거리 측면에서 제가 명언을 하나 전달을 드리자면은 스티브 잡스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지금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것인가? 노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일을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내가 꼭 이뤄놓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션으로 설정을 해 놓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실업자가 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 작가가 되실 수도 있고요. 또 유튜버가 되실 수도 있고요. 사회운동가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다양한 역할을 평생 동안 장기간 동안 해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미션에 집중하시면 실업자가 되기도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명언과 일맥상통합니다. 꿈을 명사로 꾸지 말고 동사로 꿔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 청소년들에게 꼭 해주는 이야기예요. 자, 청소년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 꿈을 가진 친구들 진짜 많아요. 근데 이렇게 꾸는 거는
꿈을 명사로 꾸는 거잖아요. 그 일자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앞으로 인구가 들어서 또 쉽지도 않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거야가 아니라 난 커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럼 이거는 꿈을 동사로 꾼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꿈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진로가 넓어지는지 느껴지시나요? 저처럼 미래 트렌드를 가르치는 사람도 어떻게 보자면 교사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일본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일본 젊은이들에게 직장에서 혼나는 법, 잘 혼나는 법을 가르치는 강사.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고령사회니까 고령자들을 재교육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꼭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만 꿈을 좁히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물론 장단점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님이 전에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진로를 생각하실 때요. 정문만 있는 거에 아니라 뒷문도 있고 쪽문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귀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문만 보시는 거고요. 근데 저는 대기업 안 다니잖아요. 근데 대기업이 저한테 주는 돈이 엄청나요. 제가 뭐 세미나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영상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하고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광고를 하기도 하고 대기업 돈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저는 뒷문으로도 들어가고 쪽문으로도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의 일거리를 찾게 되신다면 굳이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기업 돈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미래 트렌드 레시피라는 개념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트렌드를 이용하면 다양한 기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주로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 드리는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요리 재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재료 섞고 이 재료 섞고 이 재료 섞게 되면은 새로운 요리 레시피가 탄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장점과 흥미에 트렌드를 섞게 되면은 신직업들은 계속해서 무한히 탄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만든 직업, 내가 만든 직업을 창직이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미래캐스터라고 해서 창직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 창직을 한번 우리 평생 동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평생 동안 한 번쯤은 해볼 필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에 유일한 나만의 직업을 만드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일하는 분야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시간 같은 것들을 다 누가 정하는 거죠? 다 내가 정하는 겁니다. 저는 창직을 누구 보고 시작하게 됐냐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관점 디자이너 박용호 대표님을 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저분이 방송에서 나오셨는데 카카오, 뽀로로, 배달의 민족, 애니팡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시고 자문을 하시면서 한 달에 월급을 몇십 군데에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도 안 하시면서. 네,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왜 이분이 사실 하는 일은 홍보 쪽과 많이 연관성이 있는데요. 왜 홍보 전문가라고 안 하고 관점 디자이너라고 했냐?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셨대요. 홍보란 게 뭘까? 아, 사람들의 관점을 바꿔놓는 일이구나 라고 자신의 직업을 재정의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예로 들어준 사례가 또 뭐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여행 가이드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추억 디자이너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여행 가이드와 추억 디자이너. 여러분들이라면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여행이라는 거, 가이드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여행객들의 추억을 디자인하는 일.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관점으로 직업을 재정의하기만 하더라도 창직이 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푸드케이터 노민영 대표님이란 분 같은 경우에는 이 푸드케이터가 뭐냐? 푸드와 에듀케이터가 합쳐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교육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요. 푸드케이터 양성과정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또 만드셨더라고요. 교육과정과.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이 3D 프린팅 파티쉐 디나라 카스코 씨도 자신이 좋아하는 제빵 용역과 3D 프린터를 섞어서 합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케이스를 정리해 보자면은 기존의 직업, 기존의 요소들을 섞어서 합치기만 하더라도 신직업이 만들어지더라.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케이스가 이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겨난 뷰티 터치 테라피스트.
오랜만에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마사지 해드리고 화장해드림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들어드리는 심리치료 사업이에요. 자, 오랜만에 화장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뷰티 쪽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심리치료 영역, 고령화 영역을 섞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쪽으로 재해석되더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직업 사례입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에 필요한 직업을 직접 만드는 것 역시 창직이 될 수 있겠죠. 자, 자신만의 관점으로 기존 직업을 살짝 변형하거나 기존 직업을 섞어서 합치거나 세상과 나에게 필요한 직업을 직접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만의 직업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미래캐스터라는 직업을 만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 성향, 새로움 추구, 발표에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래 트렌드 요소를 섞고요. 이거를 그냥 전달하기 그러니까 기상캐스터처럼 한번 전달을 해볼까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미래캐스터입니다. 저 쓰세요 하면 방송국에서 저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활동할 채널 자체를 페이스북에 일단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죽고 유튜브가 성장하면서 지금은 유튜브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미래캐스터가 창직이 됐던 겁니다. 저는 미래캐스터 창직 덕분에 강연도 잡을 수 있었고요. TV 출연도 할 수가 있었고 유튜버 활동도 할 수 있었고 작가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었어요. 창직을 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특별해 보이잖아. 뭔가 별거 아닌데. 그래서 기회를 잡았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창직에 어울리진 않아요. 이거 자기 자기 관리가 진짜로 중요한 직업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취업하는 것보다 저처럼 창직이 어울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이런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창직이 예전보다 해도 괜찮은 조건이 있어요. 왜 창직을 해도 되냐면 SNS가 있으니까요. 예전에 SNS 없었을 때는 창직을 해봤자 누구한테 알리겠어요. 근데 지금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이런 게 있으니까 창직을 해도 알릴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SNS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 창직을 성장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직장이 아니라 일단 나만의 직업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직업을 점점 더 탁월하게 수년간 갈고 닦는 거고요. 저도 지금 6, 7년째 갈고 닦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모자르죠. 게을러서 그래요. 그리고 나의 일, 나의 잘하는 점을 SNS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면은 팬덤이 형성이 될 거고 영향력이 증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직업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온 영향력을 또 말씀드리자면은 직업의 미래에 있어서 이 영향력 벌기 제가 쭉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앤디 워홀이 미래는 누구나 15분 동안은 유명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리고 디지털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관심은 곧 돈으로 환산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아마존, 알리바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은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점점 더 몸짓을 불려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단순한 직업들을 뺏어갈 수 있는 측면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측면들도 있지만 일자리도 만들지만 근데 이러한 데이터 기업에 개인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데이터들이 없는데 그 대응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심, 영향력이라는 자산을 모으는 게 대기업 그리고 데이터 기업과 경쟁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플랫폼이 뜨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면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루트 역시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이 물론 어렵지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예전엔 자영업자만 하더라도 가게만 내면 끝이었어요. 그냥 동네 장사니까 단골 손님한테만 잘해줬으면 됐었는데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쇼핑몰을 여는 것이 하나의 필수 옵션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SNS 시대가 되면서 SNS 홍보를 잘하는 것이 필수 옵션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자영업자가 방송쟁이까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개인에게 영향력을 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직업에 있어서 영향력을 가져가면서 나의 커리어를 키워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자신만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가게 된다면은 그런 사람은 작품형 인간, 작품형 인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커리어 자체가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긱잡들, 배달 그 기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긱잡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저렇게 우버 기사라든지 배달의 민족 기사님처럼 초단기 온디맨드 알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알바가 지속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긱잡만 하면서 살 거야? 100세 인생 동안 잘 살아가실 수 있으실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단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일들 계속 대체가 되게 된다면은, 자동화 기술로 대체가 되게 된다면은 인생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점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아마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긱잡에만 몰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을 언제 가졌냐면, 제가 백남준 선생님 전시회에 갔었는데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들은 굉장히 낡았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렇게 낡았는데 너무나 멋있고 미래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야,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더욱더 퓨처리스틱하게 느껴지네. 더욱 세련되게 느껴지네. 집에 하나 들여놓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쓸모 없어지는 소모품적인 일일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있어지는 작품화가 되고 있는 일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저의 능력을 작품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길이에요. 비유를 해보자면 예전에 그 미술 그릴 때 아그리파 똑같이 그리기를 배우잖아요. 자, 정답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따라 그리게 되는데 이들을 비교해 보자면 누가 더 잘 그림인지는 비교가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누가 더 빨리 더 똑같이 그리는지 그런 기능 위주로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추구를 하게 된다면 사람끼리도 경쟁을 하지만 자동화 기술과도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 그림 중에서는 누가 잘 그린 그림인지 알지만, 자, 이 세 그림 누가 더 잘 그린 그림인가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남들보다 더 잘하는 일이냐,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가치를 갖고 가야 하는 것이냐, 우리가 미래 사회를 대비할 때 어느 방향이 더 좋을까요?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연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이런 직업 해도 될까요? 이런 직업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까요? 이 직업은 선생님은 어떻게 될까요? 의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자, 19세기 초반에 사진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직업이 상당히 위험해졌을까요? 아마 화가들이 위험해졌을 거예요.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고 정물화를 똑같이 그리면서 돈을 벌었던 그 사람들이 위험해졌을 텐데, 사진기가 발달하면서 그러면은 그 화가들이 모두 직업을 잃어버렸나요? 그렇지 않죠. 화가들이 어떤 시도를 하게 되죠?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추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자신만의 관점으로 그 사물과 인물을 재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의 직업을 뻔하게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의 직업을 재해석하고 작품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떤 직업이 자동화 기술에 의해서 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덜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직업을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작품화하게 한다면은 여전히 그 직업은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일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제가 어떤 여성 인력 개발 분들에게 특강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강의가 끝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런
여성 그 경력 단절 분들을 대상으로 이모티콘 작가 양성 과정을 만들어서 실제로 카카오톡 스토어라든지 그런 데 입점을 시켰는데 그분들이 1년 뒤에는 다시 실업자가 되어 계시더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길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요, 골목 식당을 많이 보는데 거기 백종원 대표님이 꼭 이 얘기를 하세요. 굳이 여기까지 찾아올 이유가 있을까? 결국에는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유망한 분야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나만의 장점을 찾고 특화시키고 장점을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서 작품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까지 무시하면서 단순히 유망 직종,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쪽에만 들어간다? 이것만 가지고는 직업의 미래 밝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모품이 되고 계신지 아니면 작품이 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전 작품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도 하나의 시도이기는 한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너무 뻔한가요? 그러면 저는 소모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미래 인생에 있어서 길어진 수명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직업과 연관을 시키자면은 다단계 인생 모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다단계 인생 모델은 100세 인생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린다 그레튼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3단계 모델을 살았다. 20살까지 전적으로 교육받고 그 20년 동안 배운 거를 40년 동안 직장에서 평생 직장에서 써먹고 은퇴해서 사는 이런 3단계 인생을 살았는데 자, 이제 인생이 길어지게 되면서 100세 다단계 모델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교육을 받는 시간은 똑같은데 일단 일하는 시간이 쭉 늘어났죠. 그리고 은퇴 시기는 뒤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저렇게 60년 동안 일하는 기간 동안 단순히 한 직장에만 다니면서 한 가지 역할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병행하면서 이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20대까지 했던 일 관두면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이직을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창직을 한다든지 프리랜서가 된다든지 나만의 일을 또 다시 시작한다든지 또 다른 역할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다단계의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건 뭐 뻔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 있잖아요. 현재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든지 유사한 분야로의 커리어 전환을 한다든지 전혀 다른 커리어로 전향을 할 수도 있고요. 취미로 시작한 일이 직업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면서 100세, 혹시 모를 100세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 100세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사회가 많이 바뀌게 되겠어요. 내가 알던 정답이 오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3의 물결을 쓴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죠. 21세기 문명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다. 결국에는 이러한 다단계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 능력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바로 받아들이고 내가 했던 일들을 또 포기할 수 있는 유연성 역시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자면 피곤한 인생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 드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내가 대학까지 나와서 그걸 어떻게 해? 평생 해본 적이 없던 걸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이 유연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긴 하세요. 그래도 100세 시대 생각하면서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유엔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했던 게 100세 시대에서는 생애 주기별 연령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청년이 65세까지로 늘어나 있고요. 노년은 80세 이후로 밀려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 나이가 70인데 70 먹고 내가 노인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100세 시대에 70이면 청년이지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다양한 일에 도전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올해 70이 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사 하신다고 또 사이버 강의 듣고 계세요. 전에는 바리스타 자격증 따셔가지고 카페에서 일을 하시다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지금 새 일 또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고령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기준에 따르자면은. 자, 그리고 100세 시대라는 그 책에 나오는 숫자인데요. 87만 6천. 이게 뭘 의미하냐면 100세 시대를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이 정도나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새로운 분야에 숙달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고요. 인생 초기의 부진을 만회할 충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전달드릴까 해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오늘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너무나 뛰어넘게 되면서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시장 이런 쪽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계신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사람들이 일해서 돈 벌 생각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돈 벌 생각이 요즘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대박나는 주변 사람들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 허무함이 몰려올 수 있고요. 자기 일과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거지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니까. 지나친 투기로 인생 자체가 도박이 되어버리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자칫하면은 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투자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낮게 깔보는 현상 자체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가치가 지금처럼 떨어진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꿈꿀까요? 투자 성공을 꿈꿀까요? 굳이 열심히 개고생하면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아실현을 꿈꿀까요? 건물주를 꿈꿀까요? 이렇게 됐을 때 직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본소득에 의한 빈부격차 확대가 노동의 가치와 직업에 미칠 영향.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앞으로 추이를 주목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영향 같지는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직업의 미래 제가 강의 현장에서 전달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고요. 너무 뻔하지 않은 이야기였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댓글까지 참고하시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제 이야기를 걸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랜만에 진행했던 미래특강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